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왜 신났죠? 음악을 저희가 없앤 게 어색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럼 네가 읽던가요? 아니, 누가 기술적으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저희가 못하거든요, 이런 걸. 많이 는 건데 네. 어렵네요. 노래를 뒤에서 이렇게 깔려고 했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음악 없이 하자, 지저분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음원을 합치고 이런 걸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 없이 깔끔하게 시작을 해봤고, 저희 오늘 할 책 소개를 잠깐 할까요? 네, 일단 세 분의 작가님께서 함께 쓰셨습니다. 이길보라 작가님과 이현아 작가님, 황지성 작가님께서 우리는 코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줄거리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다를 아시나요?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Children of Deaf Adults, 즉 코다라 합니다. 코다의 삶이 어떠하고 어떠한 결을 지녔는지 언어학 연구자이자 수어 통역사인 이연화,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이길보라, 장애인 인권 활동가이자 여성학 연구자인 황지성,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 코다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듣고 침묵을 읽으며 사이를 살고 경계를 잇는 코다만의 언어,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속에서 이길보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자가 될 필요도 없었고 소수자를 지킬 필요도 없이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함에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수어가 뉴스에만, 그것도 하단에 자그마하게 나오는 사회는 너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의 불포군요. 네. 좋네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할 책이 우리는 코다입니다 이잖아요. 네네. 코다가 뭐죠?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주세요. Children of Deaf Adults. 줄거리 소개할 때는 거의 0.1초 만에 읽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만 나오면 긴장이 돼서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저 몹시 당황했거든요.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빠르게 발음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말한 앞글자를 딴 언어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저는 생소한 단어인데 네. D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뒤에 해당하는 단어? D. 데프. 글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즉, 농인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코다라는 말이 약자이긴 한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농인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코다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농인 자녀 같은 경우는 농인으로서의 삶이 더 정체성이 빨리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청인 자녀인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이런 단어로 묶어주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농인 부모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본인은 청인이고 그러다 보니 청인들의 세상 속에 속하기도 뭔가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농인들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어중간한 그러니까 이들이 코다라는 정의를 갖기 전에는 샌드위치에 낀 고기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쵸. 이런 단어가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 책 제목만 보고는 코다가 뭐지? 라면서 이 책을 저는 서점에서 발견했었던 책이었는데 네네. 보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봤더니 이런 사람들을 코다라고 지칭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정말 특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뭐야? 저는
이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일단 색깔도 약간 파스텔 톤의 파란색? 음, 파란색과 보라색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예쁜 일러스트가 아래 그려져 있는데, 음. 저희가 어제 얘기했죠. 이거 왠지 수어일 것 같다. 그렇다. 그리고 감쪽같이 우리가 맞췄죠. 음, 이게 세 명의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각자 손을 드는데 알파벳 모양의 수어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좀 뒤돌아서 있어서 손모양이 조금 뒤집히긴 했지만 찾아보니까 코다라는 음. 단어를 지금 손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코다가 표지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쵸. 이걸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걸 읽어보고 싶다. 이 수어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찾아본 것 같아요. 저는 구지한테 궁금했던 게 이 책을 읽기 전에 코다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뜻을 이미 알고 있으셨었나요? 아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오, 저도요. 아, 네. 정말로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되게 무식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농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청인일 확률이 크다는 생각을 잘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왜 농인도 후천적으로 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게 귀가 좀 청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뭐 결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귀만 조금 잘 안 들리시는 거지 다른 신체 부위는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사실 맞아요. 가능하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정말 느꼈고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는 거? 그쵸.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하곤 하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봤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은 내가 직접 마주친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쵸. 근데 사실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서예학원을 6년을 다녔었는데 서예학원 선생님께서 장애인이셨어요. 어떤 원장 선생님께서 네. 서예를 가르쳐 주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근데 예.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있긴 하셨지만 굉장히 카리스마도 넘치셨고 네. 이렇게 먹 제대로 안 갈면 호되게 혼도 내시고 네.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가끔 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가 있었는데 네. 소아마비였던 그래서 다리를 좀 심하게 저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시는 병원에 저는 거의 단골 소아과로 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를 보면서 자라온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자라고 나서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네요.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봐도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반에 있다거나 혹은 그런 선생님이 있다거나 저는 잘 못 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매체나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라디오 뭐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로 장애인들을 봐왔지.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실제로 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되게 부끄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치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 모를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우리의 그런 특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음.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조금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코다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나니까 참 언어라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언어를 통해서 개념이 뭐라 그러죠? 딱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다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비거니즘이라는 것도 그렇고 용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길게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경우 어디가 아파. 근데 왜 아픈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뭐 1차 병원 같은데 몇 군데 갔는데 그냥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지. 그럼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떠한 병명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검색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고 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든지 뭐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 갖게 되는 안심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코다라는 용어 자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가 불편한데 그 삶이 불편할 이유가 뭐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버린다면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네가 뭐 그냥 좀 부모님을 잘 챙기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너는 청인이잖아. 너는 그냥 이 사회에서 섞여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기 때문에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했었다니까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코다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고 그들이 이러이러한 특수 환경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라왔겠구나 저런 시간들을 보내왔겠구나가 훨씬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설명이 된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개념이 딱 들어오고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심지어 이 등장인물들은 본인이 청인이고 또는 농인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즉 코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코다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알게 되고 눈이 딱 뜨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짜릿했을지. 그 안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단어가 주는 안도감. 진짜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간혹 그런 거 성격 검사? 이런 걸 하면 나는 너무 특수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설명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한 자만심이 20대 초반까지는 있었는데 네. 내가 되게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런 검사를 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규격화된 그런 어떠한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였던 거죠. 검사 집단 안에. 그러니까 해석 같은 걸 들을 때. 네. 근데 그런 걸 듣고 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나만 겪는 특수한 불행, 나만 겪는 특수한 불편함, 힘듦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라는 그런 군집성을 갖게 되는 게 저는 정서적 안정감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각자 3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고통이나 힘듦을 특수적인 상황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든지 내가 이걸 공감받기 위해서 내 사정을 설명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들은 이러한 단어가 없는 10대 시절을 보내왔을 텐데 정말 많이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걸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이해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쵸. 어, 이게 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길보라 감독님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잘 다녔었는데, 네, 자퇴를 하고, 뭐, 자기가 여행을 가서 이제 그런 체험을 더 하겠다라고 했더니, 장학금 주시는 곳에서, 그럼 부모님은 누가 돌보냐? 이길보라 감독님이 그때 10대라니까요. 아직 아이라고요. 청소년이라고요. 보호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죠. 부모님은 누가 돌보냐? 라는 말은 부모님은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런 농인 부모를 둔 자녀는 효녀, 효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강요라고는 안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등을 떠밀고 있어요. 너가 부양자고 부양 의무자에 가까울이 많지 자식들을 약간 그런 쪽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귀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너가 부모님과 사회 사이에서 을의 통역가가 되어야 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코다라는 말을 알기 전에는 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쉽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부모님 일을 뭔가 대신할 때 그렇게 짜증을 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들은 훨씬 어린 나이일 때부터 두세 살부터 누군가 밖에서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누가 왔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사소하게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막 전세 자금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그 부동산 아니면 뭐 구청이나 뭐 이런 것에서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맞아요. 그 모습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장면도 마음이 아팠어요. 코다인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방을 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감내해야 되고, 거기서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괴로워요, 그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휴대전화가 참 많은 걸 바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뭐 문자 언어를 구사하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나왔던 예시처럼 그러나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직접 다른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면대면에서 필담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휴대전화의 정말 장점이 크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었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요. 이길보라 감독 에피소드였는데 거기서 그 어떤 일부 방송국에서 코다인 아이와 농인 부모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을 하고 싶었다잖아요. 근데 이길보라 감독과 그 다음에 이현화님이 그러면 그 코다 아이가 절대로 그 방송 안에서 통역가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해서 몇 번 구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켰다는 거죠, 통역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손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넌 수어 할 줄 알잖아. 그리고 너 지금 모국어 할 줄 알잖아.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한테 통역해줘 라는 부탁을 너무 손쉽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가진 장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영어 하는 사람을 아무 때나 불러다가 지금 번역해줘, 통역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는 뭐 화가 친구들에게 내 초상화 그려줘 라고 공짜로 요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구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 사이의 대화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아이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해주겠니? 이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통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전달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모한테 전달하는 말이니까 또 여기서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은 또 약간 바뀌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뭔가 다이렉트로 얘기해도 결국 이걸 내가 그대로 전달하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다이렉트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눈치가 발달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남달랐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발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체 뭔가 누구인가 부모님의 통역가인가 뭐 동생의 엄마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코다라는 단어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코다이기만 하면 되는 그걸로 모든 것들이 좀 설명되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황지성 님이 나중에 이제 코다의 모임에 오게 되는데 황지성 작가님의 또 부모님은 한 분만 농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체장애인이셨고 그리고 황지성 작가는 또 수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연아님과 이길보라님이 있는 그 코다의 모임에서 과연 황지성을 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다라는 개념을 이들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코다인가를 고민하는 장면이 의미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연아 통역관님께서는 황지성님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일단은 수어를 할 줄 모르고 두 분 다 농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싱가포르 친구에게 물어보니 의외로 그 친구는 너무나 쿨하게 그런데 코다의 정의 자체가 그 데프 어덜츠의 아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황지성이라는 사람도 코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식의 그 논의와 논의를 거듭해서 결국 황지성 님도 코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다라는 거는 사회에서 다양한 범주에서 하나인데 또 코다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점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결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뭔가 어떠한 직군으로 되더라도 그 직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종 황인종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묶이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결들이 살아있음을 이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사회에서 다양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냥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는 점이 사실은 아름다운 과정인 거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봤을 때 또 수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아까 우리 불포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수어를 고작해야 뉴스 아래 하단으로만 보잖아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는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4분의 1도 아니야. 한 8분의 1? 12분의 1 정도의 크기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수화하시는 분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뉴스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은 또 질문하잖아요. 네.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근데 왜 뉴스만 해? 그러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가 행사였는데 3.1절 행사였었나?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주말 아침에 그거를 가족이랑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3.1 독립선언문이었나요? 하여튼 그 모른다니까요. 그 문서를
그 각국의 주요 언어로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읽고 뭐 영어로 읽고 이랬는데 거기에 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섬세한 연출이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솔직히 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청인 중심의 세상에서 살고 있나, 그걸 이제 오디즘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도 되게 신박했던 부분이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어떤 특수화된 장갑을 끼고 수어를 하면 그거를 음성 언어로 바꿔가지고 들려준다. 그 기술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떤 이제 농인분들이나 혹은 코다분들은 그 기술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그 기술 자체가 사실은 이 어디즘의 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음성 언어 중심이라는 걸 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도 그 나라의 문장 순서를 구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순이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울 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 하기도 하고, 네. 어순이 비슷한 나라의 말을 배울 때 또 조금 친숙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을 배울 때 막 힘들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농인들의 사회에서도 언어라는 게 수어인데 그것이 어떠한 결인지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뭔가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걸 이길보라 작가님 말고 이현아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제가 네. 때마침 그 부분을 보고 있었네요. 나와 부모님은 수어로 대화하며 어떤 개념을 고정된 어휘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휘가 없을 때면 우리 앞에 있는 공간 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생산적 어휘로 그려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인과는 엄연히 달랐다. 생산적으로 표현하는 수어에도 고유한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법에 따라 선은 손가락 끝으로, 면은 손을 모두 펴서 나타낸다. 이렇게 사물을 수어로 표현함과 동시에 수어를 하는 공간을 활용해 더욱 복잡한 의미를 생산해내기도 한다. A라는 개념을 한 위치에 설정해 놓으면 동일한 공간이 다른 개념으로 재설정되기 전까지 A를 의미한다. 근데 그런 기술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농민들은 얼마나 상대방을 정말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눈을 마주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맥락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을 텐데 우리도 대화할 때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그때 그거 이러면 맥락에서 통하고 그 사람과 나만이 통하는 무언가가 형성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번역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지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건 좀 그러니까 약간 진짜 옛날에 구글 번역 같은 기분? 진짜 멋대로 번역해주잖아요. 맞아요. 뭐 당신은 뭐 말도 안 되는 맥락 속에서. 네, 정말 멋대로 번역해주면서도 지네들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근데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맞아요. 날카로웠고 지금 그 구지가 읽어준 부분이 저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성 어휘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맥락에서 나타나는 그 수어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챕터를 읽을 때 한국 수어 사전과 국어 사전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수어 사전에 등재된 것을 국어 사전의 수랑 비교해 보니까 국어 사전에 불과 4.5%에 불과한 어휘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한국 수어의 개수를 늘리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대1 매칭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 생성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단순히 개수를 늘린다고 될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가 갖는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도 존재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청인과 농인들의
문화가 다른 거죠. 음. 그 다름을 일단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통역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었는데 영어로는 억울하다라는 단어로 대응되는 분명한 단어가 없다면서요. 억울하다라는 단어로 완전히 딱 치환되는.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지. 한 같은 거 아닐까요? 한? 근데 우리나라는 억울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한이랑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한은 뭔가 민족 고유의 정서 같은 거라면 억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한다든지 뭔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억울하다라는 딱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같은 단어도 영어 단어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 너무 문화 충격인 거예요. 오. 그럼 걔네는 억울한 일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쓰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너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불편해?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되는 게 싫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듣고 이게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 시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는 것 같은 문학적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지. 우리 언어가.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농인들 사회에서도 이걸 갖다 수어로 번역한다라는 게 굉장히 더 힘들고 복잡한 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억울하다는 단어를 영어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경험이 생각나면서 좀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그리고 수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정확히 매칭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문화가 그쵸. 있고 그러니까. 뭐 물건 자체를 지칭하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특수한 감정이라든지 상태 그냥 단순하게 뭐 기쁘다 슬프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맞아요. 감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제일 매칭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을 잘 알지 않는 이상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 해본 생각 맞죠? 수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조차 안 하고 살았죠, 사실은. 그게 저의 어떤 특권이었을 수도 있죠. 무지한 특권. 몰라도 되는. 무지한 특권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기고, 알고 싶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되게 역동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표정이 진짜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길보라 감독이 그 얘기 하는데, 이 책에 그런 부분 나오거든요. 뭔가 외국 여행을 할 때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엄청 큰 수어와 얼굴 표정으로 종업원 앞에서 맛없어, 하나도 안 매워, 느끼해, 별로야 라는 자기 표현을 아빠가 아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제가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진짜 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청인들도 아빠 표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 왜 그럴 때마다 동생이랑 내가 아빠 대신 웃으면서 2배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2배로 죄송하다고 말해야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수어 몰라. 표정은 안다고. 막 이러면서 여행을 할 때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농인들의 표정이 진짜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어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제 혹시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너무 표정이 풍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농인인데 수어 노래라고 유튜브에서 많이들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저는 한 2, 3년 전에 네. 예쁘다니까 라는 노래로 수어하는 걸 봤는데 약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노래에 맞춰서 그 표정으로
예뻐, 예쁘다니까 너 뭐 할 때도 예쁘고 이거 할 때도 예쁘고 이렇게 수어로 말해주는데 그 마음이 정말 전달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표정도 풍부하고 전달력 있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서 메인에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더 감수성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문자 세대에 엄청 가깝잖아요. 다 문자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말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표정을 본다는 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더 표정이 별로 없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외국인들 TV쇼 나오거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정말 표정이 너무 크다. 약간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러고. 쟤는 눈썹도 움직여. 눈썹으로도 감정 표현을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많이 안 드러나는 거죠. 그걸 점잖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농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뭐 저희도 극소수만 봤겠지만 그게 좋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정말 얼굴로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이 책을 보고 이제서야 그런 게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구지랑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 보면서 영상 하나 공유해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수 CL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CL이 그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소속사에서 나와서 발표한 노래였단 말이죠.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 있는 댄서분들이 하얀 옷으로 쫙 맞춰 있고 거기에 다양한 물감의 색깔들이 옷에 막 튀어 있고 각 인종에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가사의 내용을 수어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마치 막 춤같이 되게 흥겨워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라고 받고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댓글들이 다 대부분 호의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야 이거 진짜 뭐 뼈 때린다. 이걸 수어로 표현했다는 거는 그 전 기획사 사장이 그만큼 귀가 안 들리는 답답한 놈이어서 저렇게 수어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감 개수도 많고 또 와 진짜 뭐 잘 표현했다라는 식의 댓글도 또 달리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되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2차 가해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비하가 되고 동시에 그리고 아티스트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을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좀 화도 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 밑에 달린 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하다라는 식으로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수어라는 언어가 저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정식 언어가 아니고 뭔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자기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쓰는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건가 해서 좀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 이연아 님이 겪으신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사회복지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처우가 훨씬 더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럴 때 이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때때로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쏟아지는 멸시 속에서 돌봄의 가치와 서로 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살았다. 그저 나와 내 부모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 여겼다. 하지만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존재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이의 손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계속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향해 내민 손이 동정이 아닌 환영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4대 보험 내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장애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말이고, 근데 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까? 이들은 귀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귀에 장애가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신체 부위는 건강한데, 그리고 두뇌도 뭐 일반 사람과 동일하고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거에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입이 없고 수입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약간 무한반복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통해 그리고 근데 이 코다들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거든요. 정말 사랑받고 큰 사람들이다. 요즘은 그 농인들을 위하여, 아까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독일에 살고 있는 농인 이야기 나올 때 누군가가 왔다 초인종을 누르면 불이 번개가 치듯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이 이 세 분의 작가님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대한민국에서는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울면 뭔가 또 반짝반짝거리면서 불러 알려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을 시기니까 아이가 뭐 잠자다가 잘못될까봐 우는데 내가 못 듣고 그의 적절한 대우를 못 해줄까봐, 처우를 못 해줄까봐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들을 길러냈겠어요. 조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근데 그게 정말 온전히 다 개인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이 사회가 제도나 뭐 다른 뭐 시스템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 정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사랑하면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책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도적인 틀에서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저도 읽으면서 절실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거기에요. 코다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이 세 인물이 각자의 챕터에서 코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갔을 때 그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저한테는 일단 제일 먼저 한국이 떠오르지만 이들에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의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경험을 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코다 컨퍼런스 얘기를 또 잠깐 해볼까요? 네, 이 코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 과정도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 뭐야? 왜 갑자기 돈 지원해준대? 막 왜 이렇게 이러면서, 친절해? 왜 오라는 거야? 막 이러는데 같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을 때의 소속감과 기쁨을 아니까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참석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참석을 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코다들끼리 연결이 돼서 뭐 그런 컨퍼런스를 열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황지성 작가와 그 다음에 이현화 통역가님이 코다 컨퍼런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서 충격을 받는데 이제 각국에서 온 코다들을 보니까 주로 미국에 있거나 이제 서양권에 있는 코다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부심도 커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저도 되게 신기한 학교가 나왔는데 오로지 농인들이 다니는 대학교, 교수들도 농인들이고 그래서 되게 고급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그쵸.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뭔가 기술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도의 도움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죠. 맞아요. 좀 사회적인 손실인 거죠.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사실.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코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힘든 거 없었니? 뭐 고생한 적 없었어? 라고 질문을 계속하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 입장에서 왜 저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지? 나는 코다로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어를 하나 더 할 줄 아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모든 어른들이 나한테 주목해줘요.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건 사회가 받아들여주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도 어제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본 네. 거였는데 데프문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튜브로 수어 노래 하시는 분. 네네네. 그분이 인터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여행을 할 때였나? 그때였는데 카페에 가서 내가 농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어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간단한 수어를 카페 점원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주 짧은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외국어 하는 것보다 그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모국인을 배려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기본 소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길보라 감독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내가 당연히 아빠를 도와줘야지 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라고. 심사하는 사람이 됐다고 가라고 했을 때 되게 놀랐다고. 그래서 땡큐라고 서로 이렇게 수어로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하거나 할 때 저희 부모님은 외국어를 못 하시거든요. 못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동작으로 설명을 해줘요. 손가락 들어, 눌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부모님이 따라 하시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중간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삶을 살아온 코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온 코다들이 얼마나 더 많은 다른 나라의 코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감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하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인지하면서 살아오는데 그 특별하다는 건 사실은 이 아이 개인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 인식 속에서 불쌍한 애로 그냥 낙인이 찍히는 거죠. 맞아. 수어를 한다고 해서 너 이거 왜 해?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농인이야 라고 하면 갑자기 띠리리리 이러면서 좀 짠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길보라 감독님이 뭐 외국 나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덜란드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저는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갑자기 집중을 한다잖아. 저 사람 막 이러면서.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뭐. 그래서 뭐, 더 뭐, 이렇게. 우리는 3개 국어 쓰는데, 막 4개 국어 쓰는데, 약간 이런 식의. 우리 엄마 아빠 모두 다 다른 국적 사람인데, 뭐. 할머니는 더 다른 국가야. 약간 막.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다양성 중에 하나? 그러니까 농인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를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불쌍하게 봐야 하는 그런 시혜적인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사회에서는 사실 농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인들이 많았다면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다들이나 농인들이 참 힘들었을 거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동정적이거나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효자 효녀로 커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 맞아요. 정말 속상하죠. 그 경찰서에 갔었던 이야기 아, 네네. 그거 아마 이현아 작가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부모님이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뒤에서 계속 비켜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단에 앉아서 못 들으신 거죠. 그쵸.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구를 옮기려고 하는데 계속 계단에 앉아서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밀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보시고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우리 부인 왜 밀쳤냐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현아 작가님이 가셔가지고 일단 부모님한테 막 화를 냈죠. 술을 왜 마셨어? 술 마신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거기에 앉아 있었어? 딸내미 경찰서까지 와서 이렇게 하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음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뒤돌아서서 그 엄마를 민 사람들에게 왜 못 듣는지 생각 안 해봤냐? 왜 안 비키는 건지 앞에 가서 상황을 보고 행동할 수 없었냐? 라고 또 막 화를 내잖아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 라일리라는 청각장애인이 만화를 그린 게 있었어요. 웹툰을 그린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라일리는 도로를 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항상 가 쪽으로만 걷는 거예요. 끝으로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항상 끝으로만 걷는 거예요. 길 모퉁이 쪽으로. 그래서 너 왜 계속 이쪽으로 걸어? 그냥 이렇게 지금 넓은데 중간으로 걸어도 돼.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골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곳에서 꼭 중간으로 걷지 않고 항상 벽에 붙어 다니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예전에는 그냥 걸어 다녔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진짜 빵빵빵을 엄청 울린 거예요. 근데 들을 수가 없지. 들을 수가 없는데 아저씨는 점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거의 칠 것 같이 가깝게 다가온 일을 경험하고 아저씨가 노발대발하는 얼굴을 보고 나서야 물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비켜달라라는 행위를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했으니까 나는 화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만 살아온 거죠. 그런 삶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리지 않아서 못 비키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쵸.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 경험을 사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숱하게 당해오고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청인들은 난 만난 적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코다들은 정말 괴롭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성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앞에 있는 두 분과 살짝 결이 다른 게 아버지가 농인이신데 어렸을 때 농인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기 때문에 또 수어를 사용하실 줄 몰랐잖아요. 네, 홈사인만 쓰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홈사인도 어머니와만 거의 소통이 되는. 그래서 지성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이제 코다라는 그 단체를 만나게 되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나름으로 노력하고 변화해가는 모습도 굉장히 멋졌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황지성 작가의 삶이 네. 좀 더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도 이걸 비교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길보라 작가님의 부모님은 되게 멋있게 생각이 되는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뭐 괜찮아 경험해봐 라는 수어를 끊임없이 부모님께서 지지해 주셨다잖아요. 그런 수어를 통해.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또 부모님이 수어로 호랑이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기 때. 동화책 읽어주거나.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한 부모님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기분이 드는 반면에 황지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지체장애가 있으면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쪽. 친가 쪽에서 완전히 경제적 자립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다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보면서도 좀 약간 숨이 턱턱 막히긴 했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근데 이 작가님의 삶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거죠. 계속 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막. 근데 그 분도 코다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코다인 걸 인식함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해방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만약 황지성 작가님이라면 참 저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일을 시도조차 못 해볼 것 같아요, 사실은. 상처도 너무 많을 거고, 그리고 소통을 해온 시간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는 집에서 쉬는 날에는 TV만 봤는데, 그때도 프로레슬링 같은 프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아빠는 저런 것만 볼까? 뭔가 아버지라고 하면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경기를 보지 않고 우리 아빠는 왜 저런 것만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프로레슬링처럼 다채로운 색깔이 나오고 뭔가 화려한 경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자연히 끌리지 않았을까? 라고 점점 뭔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를 이해해야만이 자신의 삶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린 시절도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도 뭔가 보다듬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바리대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전설 중에? 아니요. 바리대기 몰라? 수능 공부했으면 알 텐데. 수능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바리대기 같은 경우가 네. 저도 완전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주를 너무 여럿 낳은 그 왕과 왕비가 마지막 딸내미를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공주라고 해서 바리공주거든요. 근데 이 버림받은 공주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잘 키웠어.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왕과 왕비가 몹쓸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 몹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승에 가서 어떠한 약을 가져와야 되는데 6명의 언니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한 거지.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참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가 염치도 없이 바리대기 공주를 찾아가지고 그 약을 구해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바리대기 공주는 그 약을 구하러 저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승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지고 저승에 가서 또 그 비위를 다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약을 구해가지고 와서 부모님을 살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우면서 막 효도하는. 왜 이렇게 효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된 도리를 하지 않는데 왜 자식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낳아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가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낳아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정도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이 코다라는 언어가 생기기 전에 이들이 받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휘대기를 배운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봉사하고 뭐 봉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효도라는 단어로 완전 너무 퉁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회라는 거죠. 오, 발휘되기까지 생각을 하다니. 너무 대단한 아니 그냥 흐름이에요. 오늘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발휘대기를 배운 나라라서 이렇게 효를 강조하나? 약간 좀 근데 너무 그 지점이 와닿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로 이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퉁쳐져 버리는 그 지점이 되게 와닿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해줘야 되는 영역들인 거죠. 네. 사회적 안정망이 해줘야 되는 영역들을 아이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라는 단어를 해야 되나? 아이가 수행하기를 거부하면 나쁜 애가 되는 거지. 불효자, 불효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나쁜 애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참 사회가 건전하려면 우리 정희경 님이 써주신 이상한 정상가족에서도 봤듯이요. 일단 사회 인식이나 사회 체계가 건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들 서로를 그냥 좀 안타깝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쟤 피곤한 소리가 아니라 아유 힘들었겠다라고 좀 서로를 좀 도닥도닥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이 책을 하다 보니까 또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불포 정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불포, 아까 구지가 읽어주었는데 소수자가 될 필요도 없었고 소수자를 지킬 필요도 없이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며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길보라 감독이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어를 쓰는 농인분들을 위한 그 화면이 하단에 자그마하게 나오는 이 사회가 또 너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점이 불편해졌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수어로 하고 있으면 공기가 달라진다잖아요. 쟤네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시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리고 사회가 노력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누가 옆에서 수어를 쓰든 말든 다들 핸드폰만 할 겁니다. 맞아요. 이 다양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사회가 사실은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와 색깔이 다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시선을 던지게 된다든지 이거는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각 소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하겠지만 진짜 다양성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해서 하게 되네요. 그쵸. 나도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이고 맞아요. 나도 언제나 위치가 역전될 수도 있고 일단 나이가 점점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배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 배제당해도 아쉬운 소리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언제 어느 위치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100 네. 해도 괜찮을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네. 자신 없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꽃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아시죠? 압니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일부분으로 오늘의 일대백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를 지칭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라는 안도감, 명명의 중요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오, 예. 네, 해주세요. 네,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이 책 제목인 우리는 코다입니다에서의 이 코다의 정의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그전에는 음악 용어로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용어로서의 코다의 정의는 이러하대요. 코다는 원래 음악 용어로 한 작품 혹은 악장의 끝에 위치하여 만족스러운 종결의 느낌을 선사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저의 어떤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기보다 읽고 싶어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 네 번째 챕터에 가면은 수경 이삭슨이라는 통역가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인종도 막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수어와 영어와 뭐 영어 수어, 국제 수어 등을 모두 구사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잖아요. 이분이 쓰신 글이었거든요. 거기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문화와 언어를 횡단하는 경험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농문화 안에서 풍요롭다. 한국 문화 안에서 풍요롭다. 나는 혼종이다. 더는 나 자신이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 코다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찾아봤던 음악 용어로서의 코다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1대100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요. 두 가지 언어에다가 세 가지 언어. 진짜 수호할 때 그렇게 멋있다고 하시잖아요. 수호하는 거 보고 있으면 멋있고 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 정말 수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마다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기는 한데 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기분도 좀 들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다가 도중하차를 했거든요. 일본어 배웠지, 러시아어 배웠지, 영어 배웠지 막. 근데 저는 배우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 전에 일단 제가 수어라는 그 자체를 정말 멋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길보라 감독의 영화를 꼭 쳐다보려고요. 반짝이는 박수 소리.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수어에서 박수가 그 반짝이는 손 제스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하는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